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육중 전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경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보면 회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양회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 육중 전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워낙에 중국에 뭐 이런저런 회의가 많아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회의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또 그 회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혼동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은 주석이나 그 지도부가 5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통제 기간 동안에 총 7번의 대규모 회의를 여는데요. 이거를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앞에 순서를 붙여서 1중전회, 2중전회, 그래서 7중전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중전회는 일반적으로 신규 지도부의 출범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중전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부가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지도부를 위해 준비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6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당위성이나 혹은 역사, 혹은 뭐 이념과 사상을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자리로 주로 사용되게 되고요. 올해 6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지난주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 197명과 후보위원 151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6중전회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100년을 뒤돌아보는 역사 결의를 했다는 것이고, 내년 차기 지도부 선정을 위해서 열릴 20차 전국 대표대회의 기간을 이제 내년 하반기로 설정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중전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겠네요. 네, 5년 동안 7번밖에 안 하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육중전회를 통해서 얘기 나온 게 역사 결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중국의 공산당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역사 결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사 결의의 의미가 좀 중요한 것이 중국의 100년 동안의 공산당 역사에서 단 3명만 해왔었습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그리고 이번에 진행한 시진핑 주석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이 앞선 중국의 역사적인 두 인물과 함께 본인도 중국의 역사,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스스로를 지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진핑 주석 그리고 시진핑 사상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그런 집권 체제에 맞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걸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공산당의 100년이 끝났고요. 새로운 100년을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서 그걸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취임했던 시기 그리고 본인이 집권을 더 연장해야 되는 시기에서 확실히 본인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처음에 거의 설립했다 할 정도의 인물이고,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처음 시작했던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인데, 시진핑이 그런 사람들의 반열까지 자기가 올리려고 했는데 올려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이 크게 한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중국의 자체적인 구조 전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중국 자체적인 구조 전환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기술 자립과 그다음에 공동부유 내용인데요. 회의 이후에 이제 공보라고 해서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 회의록 내에서 이제 기술 자립에 대한 내용이 3번이나 언급이 됐고요. 공동부유도 언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분업을 했고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하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눠서 분업을 진행을 했다면 사실 코로나19라던가 미중 무역 분쟁을 기점으로 점차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기술 패권 경쟁 과정 중에서 좀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자립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가 2019년부터 신형 인프라라는 개념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형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뭐 5G라던가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그다음에 뭐 특고압, 전력망 등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술을 자립하고 내 스스로 충분히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건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미국의 그런 견제까지 들어오면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뉴스 언론 보도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칭화윤희가 지금 파산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좀 가시화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더라도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기술 자립을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칭화윤희가 파산 절차를 겪고는 있지만 각 지방 정부라던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민간 기업들도 이 자산들을 확보해서 반도체 굴기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하거나 뭐 상장을 시키는데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술 굴기가 중국의 구조적 전환을 야기시키는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는 사실 기술 자립에 비해서 뭐 한 번밖에 출연은 안 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7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전면화를 시켰고요. 아마 2022년도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공동부유의 관점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부유라는 게 뭐 부자들의 이익을 뺏어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부유라는 거를 중국 정부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가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자선 사업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자선 사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너네가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그런 사업 모델 를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에 맞춰가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기술 개발은 자연히 따라올 거고 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재들을 교육시키고 인재들을 교육시키면서 결국에는 고용 창출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제 선순환을 지금 중국 정부가 기업가들에게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동부유를 단순히 중국 정부의 뭐 증시라던가 경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 중국 사회의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중국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특히 증시 방면에서 점차 변동성은 저는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지금 정영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기술 자립이라는 부분하고 이 공동부유라는 부분이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때문에 이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뿌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기술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어떻게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방법을 쓰긴 했지만 일반적인 사기업들이 번 돈으로 돈을 뿌린다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자립을 위해서 투자하고 고용하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부의 큰 그림이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 주신 대로 이 공동부유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두 번째 이제 세부 내용에서 중요했던 게 양안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뭐 네. 대만을 어떻게 하네, 홍콩 뭐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또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공보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애국자가 홍콩과 마카오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대만 관련해서는 대만의 독립을 완강히 반대하고 외부의 세력을
이제 저지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육중전회라는 큰 회의에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역사 결의를 했던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홍콩과 마카오, 대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외부 세력의 그런 간섭에 대해서 그런 방해나 그런 규제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2022년부터도 계속해서 좀 규제와 혹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뭐 미국이라던가 서방 국가들과의 그리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서방 국가들의 이런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중국 정부도 이제 뒤로 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올릴 수는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명백히 홍콩, 대만, 마카오 뭐 등등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의 중국 이거를 더 강화시켜서 말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밖에서 보기엔 되게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다루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만하고 중국의 이슈가 아주 급격한 뭐 전쟁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사실 과거 역사로 보면은 일시적이었던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서 우리 정영권 이야기하신 대로 분명히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갈 거지만 이게 정말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으로만 비화되지 않으면 크게 악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육중전회라는 게 했었잖아요. 네. 저희 이제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의견을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미 2018년에 개헌을 통해서 3년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바꿔놨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는 보여줬고 이번 육중전에서도 역사 결의를 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계속 노출이 되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 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고 장기 집권 체제를 가진다라는 게 뭐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이제 당대표 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은 확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육중전회 자체는 뭐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해석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당위성 그리고 중국 자체의 그런 문화라던가 민족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슈를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끌어나갈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해석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미 힌트를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걸 좀 간단히 제가 몇 번 촬영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과도한 성장, 부채를 기반으로 몸집을 부풀리는 성장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 자립이라던가 공동부유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이라던가 그 이후에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틀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투자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동성이 없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슬로우불, 천천히 상승하는 장은 저는 2022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중전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나쁠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어쨌든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의 3연임, 지도자의 3연임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불확실성이 한 가지는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영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급등락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슬로우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중국 주식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나 주식 꽤 하는데? 한눈에 비교하니 완전 편해. 혹시 승우?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